오늘 강의는 상가중개, 성공적인 상가중개 실전 노하우 편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상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저는 지금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 저희가 현재는 강동에 있는데요. 영등포점으로 지금 그랜드 오픈은 1월 1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확장해서 오픈할 예정이고, 영등포점 대표 최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가중개로 일단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상가 중개 실전 노하우. 차례는 일단 저희가 상가의 기본적인 분류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 유형별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의가 많은 대표 업종별로 중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는 법,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나 컨설팅 수수료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컨설팅 수수료가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상가 중개에 있어서 지난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지만 그중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한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추려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상가의 기본 분류를 보면은 먼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휴식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중개법이나 뭐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것이 감이 살아있을 때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지 않고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먼저 일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셔서 보통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길게는 뭐 몇 년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평균 한 2년 정도는 소속 공인중개사 경험을 통해서 현장 감각도 익히고 그리고 이게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 경우의 수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개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개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경험 없이 덤벼들면은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은 2년 정도 고정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월세, 관리비, 그다음에 직원을 쓰게 되면은 광고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보통 경험을 좀 쌓으신 다음에 내 경험을 베이스로 오픈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취직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투자 없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일단 수입이 생기는 거고 투자 없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만 이제 취직하실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특히 40대 중반 이상의 성인 남자분은 취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러신 분들은 소공의 경험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갖춰져 있는, 세팅돼 있는 부동산, 이제 매출이나 고정 고객이나 이런 물건들이 어느 정도 세팅돼 있는 부동산을 권리를 주고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취직할 때 분야는 어떤 물건을 취급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고객층이나 그 물건의 성격들을 먼저 이해를 하면 아, 내가 어느 쪽으로 성격이 더 맞겠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아파트는 주요 고객층이 단지 내에 들어오시는 워킹 고객이거나 내지는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면 전화 문의 오시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하는 이제 평형대가 워낙 다양하니까 젊은 세대부터 장년층, 노년층까지 고객들도 다양하고 소유주분들도 다양하시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그래도 어쨌든 가장 많은 연령층이 중년층, 자녀가 있는 중년층이 제일 많으세요. 고객이. 그래서 이 아파트 중개를 하시기에는 자녀를 좀 키워보신 여성, 그래서 거주민의 입장에서 그 동네 뭐 학군이나 주변 편의시설이나 이런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가능하신 중년의 여성분들이 가장 잘 맞으시더라고요. 이제 계약 성공률이 좀 높으시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잖아요. 이 아파트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 사는 얘기, 이런 얘기, 이렇게 수다도 떨어주시고, 그런 거가 좀 성격에 맞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거는 주로 고객층이
젊은 직장인들, 미혼의 젊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실제로 중개사를 자격증을 따고도 내지는 없는 경우들 일을 하시긴 하지만 주로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아파트처럼 몇 번을 집을 보여주고 이것저것 보여주고가 아니라 그냥 한두 개 보여주고 하루 이틀 안에 그 자리에서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빨리 움직인다. 수수료는 좀 작지만 박리담회로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분야라서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쪽 업무는 많이 해요. 그리고 물건 중에는 이제 사무실 중개는 주 고객층이 회사 대표시거나 이사님, 총무부서 사무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총무부서 직원인 경우들이 많고, 이런 업무용 부동산은 물건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런 물건이 있고 브리핑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 근무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요. 주 고객층이 회사 직원들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려면은 아, 회사 근무를 해보고 그 회사 직원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신 것 같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워드 문서를 다루는 게 좀 숙련돼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사무실은 이제 그런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 젊은 친구보다는 한 30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더하면 한 40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이제 상가 물건은 보면 이제 우리가 중개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가 물건은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상가는 보통 권리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 수수료까지도 받거든요. 권리금 수수료를 보통은 우리가 별도 약정서를 써서 권리금에 대한 약정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통상 전체 권리금의 5%에서 10%그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권리금이 5천만 원이면 수수료가 500만 원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보다 권리상가는 권리금 수수료가 조금 더 금액이 큰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에 진행을 하려면 기존 권리상가를 내놓은 기존 임차인하고 굉장히 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CRM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친해져야 돼.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냥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얼마면 되세요? 이걸로는 성사가 어렵고 꾸준히 방문하고 전화 드리고 손님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1억짜리 권리가 8천이 되고 7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는 1억이에요. 그냥 권리금이 1억이야. 근데 계속 고객 관리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손님을 자꾸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저기는 너는 7천만 원까지 해줄게. 이런 게 어쨌든 본인이 그만큼 그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 권리금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장님들하고 기존에 그 권리상가를 내놓은 사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교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해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별로 어떤 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더 잘 어울리는지, 그러면, 이 물건은 이런 성격의 고객층이 주로 있으니 나는 이쪽 물건이 더 성격이 잘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 성격을 판단하셔서, 네, 그래서 해당 물건들은 어떤 중개를 할 건지는,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가의 기본 분류로 우리가 상가는 1층 로드 상가, 대로변에 있고 주요 형태는 이제 주로 독립적인 상가들이 많죠. 1층에. 그리고 가시성, 노출이나 가시성이 좋죠.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는. 그래서 이쪽은 그만큼 창업 수요도 높고 권리금 형성도 활발해요. 그리고 근린상가, 이 저층상가 보통 주거지역 안에 있는 한 2, 3층, 5층 정도 규모의 작은 상가를 얘기를 하는데 얘가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근린상가, 저층상가에 들어오시는 고객들은 주민생활 밀착 업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상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니까 보통 아파트 초입에 다 위치를 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 고정 수요 중심이고 그리고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업종 제한이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는 보통 학교나 이런 유해 시설이 못 들어오는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PC방이나 유흥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는 업종 제한이 좀 있다. 그리고 오피스 상가나 업무지구 상가는
주로 사무실 밀집 지역, 뭐 여의도나 종로, 강남처럼 사무실 밀집 지역 내에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직장인들이 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먹으러 많이 올 거고. 근데 생각보다 오피스 업무지구 상가는 저녁 장사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 초저녁까지만 잘 되는 거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스트 오더가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9시면 라스트 오더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업종이 그렇게 성황리에 되지는 않더라. 근데 물론 이제 모여있는, 유흥이 조금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쪽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오피스 상가 쪽에 있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지산 자체가 이제 사무실 밀집 있는 건물이잖아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내부 직원들 위주의, 그 외부에서는 외부로 노출이 된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고객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내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뭐 편의점이나 그런 중심 소비이고 외부 유입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역세권이나 복합물 상가, 뭐 여의도로 따지면 IFC몰 같은 이런 복합물, 그리고 이런 상가는 보통 쇼핑몰 안에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도 임대료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고 MD 구성이 중요한데 이 MD라는 것이 고객의 유입이나 체류, 소비, 재방문 이런 흐름들을 설계하는 핵심 전략을 우리가 보통 그런 전략으로 MD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1층은 주로 고객들이 유입되는 층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스타벅스나 뭐 무인 편의점이나 디저트 카페, 패션, 뭐 나이키 같은 거 그런 패션들이 주로 많이 입점을 하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복합물에서 2층은 그 체류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는 곳, 뭐 한식, 뭐 양식, 뭐 레스토랑, 키즈 카페 이런 것처럼 주로 식당들이 2층에 입점을 많이 해요. 이런 복합물에서는. 그리고 3층은 우리가 문화나 엔터 쪽으로 뭐 영화관이나 뭐 VR존, 뭐 게임존, 북카페 이런 업종들이 좀 적합하고 반드시 그 층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4층에서 5층 정도는 서비스 업종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필라테스, 병의원, 애들 학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루프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특화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포토존을 꾸며놓는다던가 지역 브랜드 뭐 팝업존을 연다던가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면은 그 루프탑에 브랜드 팝업이 자주 열리거든요. 그런 형태로 고객이 유입되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더라. 오픈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 유형별 이해를 보면은 로드 상가는 주요 수요가 이제 유동인구 그리고 장점은 로드 상가에 운영하면 이제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시너지가 있고 대신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기 비용이 좀 큰 편이고 대표 업종은 카페, 식당, 미용실 뭐 이런 업종들이 좀 대표 업종이죠. 그리고 근린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죠. 그러면은 운영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진입하는 데 좀 쉽고 장벽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진입이 용이합니다. 대신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업종으로는 뭐 편의점, 약국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내 상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니까 당연히 입주민들이 주요 수요가 될 거고 입주민들이 보통 단지 내 상가 밖을 잘 안 나가세요. 저희가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 해도 여기 입주민들이 거의 단지 상가를 이용하시지 길 건너서 뭐 이렇게 멀리는 같은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보통은 단지 내 상가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고정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다.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단지 내 상가는 특히 그 거주 인원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서 학원이나 뭐 그리고 이제 미용실 이런 업종들이 좀 잘 되죠. 그리고 오피스 상가는 이제 주로 직장인 분들이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는 오피스 상가니까 주말보다는 평일 매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요. 주말은 조금 약해요. 주말에는 텅텅 비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들이 오피스 상가에는 잘 되고 특히나 점심 업종, 그다음에 점심하고 차 마시는 거
그런 쪽 업종들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흔히 지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주로 주요 수요가 내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에요. 직장인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건물 안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쪽 1층 상가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업종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장기 임대하시고 외부 유입은 없는 대신에 뭐 구내식당, 편의점처럼 이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역세권 복합몰 상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복합몰이니까 놀러 오시죠. 외부에서 외부 방문객들이 많고 유동 인구도 대규모고 단지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입점 업체들이 관리비가 좀 비싸요. 관리비가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주로 들어오시는 업종들을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손님들이 문의가 많은 업종이 있잖아요. 많은 업종 제가 몇 개, 한 6개, 8개 추렸고 지금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 학원, 그다음에 병의원, 그다음에 요즘 그 개인 PT샵이나 운동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요가 필라테스. 요까지 해서 지금 한 6개 정도 대표 업종별로 업종 특징과 최근 트렌드, 그다음에 이 업종으로 저희가 손님한테 이 물건을 제안을 할 때 카페를 찾는 손님한테 우리가 이 물건을 제안한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어떤 물건을 제안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동 인구형 업종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70% 이상이 입지가 중요해요. 시작도 입지고 끝도 입지예요. 그리고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초기 비용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많죠. 요즘 뭐 스타벅스, 투썸, 메가, 뭐 컴포즈 이런 주로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근데 소형 테이크아웃형, 그러니까 평수는 좀 작은 그런 소형 카페가 좀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 여기 올림픽 포레온만 해도 스타벅스가 테이크아웃형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크게 넓지를 않아요. 주 고객층이 이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디저트 전문형 카페, 뭐 브런치 카페, 그리고 좀 예쁘게 꾸며놓은 감성형 공간, 이런 형태의 카페들이 최근 트렌드고, 그래서 보면은 주택가 단지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주택가에 오래된 주택을 좀 개조를 해서 1층에 예쁘게 감성형 공간으로 꾸며놓은 카페들이 요즘 트렌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손님이 예를 들면 카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프랜차이즈인지 아니면 개인 브랜드인지 이제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보통 주택가 단지 안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택가 안에서 뭐 예쁘게 뭔가 카페를 하고 싶으신 분이면은 우리가 요즘 주택가 안에 1층에 반지하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지하까지 해서 반지하는 요즘 거의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요즘 임대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게 제안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이제 이게 휴게 음식점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종, 2종 근생의 건축물 용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실제로 이게 신고업종이라 안 되거든요.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생의 건물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근생 건물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기, 배수, 소방, 이제 물을 쓰고 불을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배수관, 급수, 그다음에 냄새가 나니까 배기 덕트를 위치를 어디에 잡을 수 있는지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냄새, 소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안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전기 용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좀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조명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전력 소모가 좀 있는 편이라 요즘 최근 건물들은 거의 다 10kW 이상이기는 한데 옛날 구축은 뭐 3kW, 5kW 막 이렇게 전력 용량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건물의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를 보통 10kW 이상을 권장을 드리는데
전력 용량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계약 전력이 5kW다 그러면은 그냥 한 잔에 10kW로 계약 용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한 4, 50년 된 건물들은 이게 증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인입공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임차인들이 전기 용량을 증량하는 전기를 끌어오는 승합 비용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이제 임차인이 별도로 비용이 전기 증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전력만 늘리면은 되는 건물들로 제한을 드리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한전에 전화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한전에 전화해서 주소만 알려주면 한전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뭐 기존 임차인 거를 우리가 승계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 인테리어 철거를 우리가 그대로 쓰면 좋지만 일부는 또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내지는 업종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철거 조건, 기존 임차인의 철거 의무 조항이나 원상복구 범위는 확인하고 제안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즈는 그 본사 승인 조건이나 간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본사 쪽으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임차인한테 본사에 한번 확인하시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희가 가능한 물건들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안 드린 물건이 그 프랜차이즈 승인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저희가 제안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주로 상권 분석할 때 실제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2시에서 5시래요. 그리고 유동 인구가 중요할 거고 그래서 그리고 여성 비율이 20대에서 40대 여성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곳 이런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많은 곳이 조금 더 카페를 창업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입지 조건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당. 식당도 이제 유동, 가시성, 주차 여건이 결국은 매출을 좌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음식 냄새, 소음, 폐수 등 이 민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특히 중국집들이 좀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초기 인테리어 설비 비용이 많아서 임차인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 요즘 저기 배달형 매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양하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카페처럼 이제 지역, 로컬, 감성 뭐 이런 트렌드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데 SNS나 영상화 가능한 공간으로 좀 이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업종 메뉴 차별화 체험 요소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된 트렌드더라.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식당은 이종 근생이어야 돼요. 일종 근생은 그 카페나 분식점, 그러니까 간단한 커피를 팔거나 휴게 음식점 정도 가능한데 이 식당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이종근생으로 등록된 매물로만 제한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건물이 예를 들면 일종근생이더라. 근데 일종, 이종은 서로 기재 변경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근생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주차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1, 2종 근생은 기재 변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은 이종으로 바꾸기가 수월하더라. 어찌됐든 식당은 반드시 이종 근생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기, 배수, 소방시설 봐야 될 거고, 이제 불을 쓰니까. 그래서 배수관이나 급수라인, 배기 덕트 위치, 아까 카페처럼 배기 덕트 위치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냄새, 소음,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기 배수 소방 시설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 전력 용량은 보통은 여기 냉동고도 들어가잖아요. 조리기구도 들어가고 카페보다는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식당이. 그래서 보통 최소 10kW인데 보통 한 15에서 30kW 정도가 전력 용량은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철거 조건 아까 카페처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프랜차이즈도 동일하게 본사 승인 조건이나 간판 규격이나 외부 테라스를 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 건물에 설치가 되는지 앞에 데크 같은 거 보통 깔아서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런 거 다 확인하려면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은데 요거를 체크리스트를 써놓고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럼 건축물 용도 이종 뭐 식당은 이종 근생이어야 돼.
그럼 건축물 대장이 이종 근생인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하시다 보면. 미용실. 미용실은 이제 생활 밀착형이죠. 그래서 재방문율이 중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단골 고객 확보가 매출의 핵심이고 카페 식당과는 달리 재방문율 중심의 업종이고 그다음에 입지보다는 지속적으로 접근성 가시성도 좋아야 되지만 손님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니까 결국은 미용실은 재방문율이 중요해요. 그 초기 인테리어 설비비 부담이 크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최근 트렌드는 뭐 1인 미용실, 프리랜서 디자이너형 독립공간, 그리고 헤드스파, 두피케어, 미용실 안에 네일을 같이 하는 복합형, 샵인샵으로 하는 복합형 매장들도 요즘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 그 고객이 한 번 오시면 머무르는 시간이 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세 시간 하니까 예전처럼 그냥 파마하러 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요즘 거의 네이버로 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약제 중심으로 최근 트렌드는 바뀌었고, 그리고 SNS로 홍보 되게 많이 하시죠. 미용실은 이렇게 뭐 앞모습, 뒷모습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네이버 예약도 필수고 인스타도 꼭 하시더라고요. 미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트렌드더라, 미용실은. 그리고 사전에 확인할 사항으로는 당연히 건축물용도 보셔야 돼요. 미용실은 1종, 2종 다 가능합니다. 근데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는 영업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건축물용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용실 또한 이제 파마약이나 이런 화학물질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환기, 배수, 그러니까 이제 물을 쓰니까 급수 배수 설비 잘 보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창문이 있는 데 좋죠. 창문 없이 그냥 환기기만 돌아가는 데들은 냄새가 쉽게 안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죠, 미용실이. 그러면 전력 용량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보통 10에서 15kW 정도. 그리고 인테리어 조건도 여기는 수도, 전기, 배관, 공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 범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팁이고요. 그래서 미용실은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전면에 유리창이 있는 코너 상가, 그다음에 1층이나 2층, 유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서 여성 고객이 많은 상권이 유리해요. 남성분들은 보통 그냥 그 나이스가이 같은 데 가서 그냥 블루 클럽 뭐 이런 데 가서 커트 한번 하고 끝나니까 주로 이제 조금 금액대가 있는 고객은 여성 고객이죠. 펌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여성 고객이 많은 상권이 유리하고 미용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보다는 유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골 고객이 확보가 가능한 거주용 상권이 훨씬 미용실의 입지는 좋더라, 유리하더라. 그리고 학원.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학원은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적 인허가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시설 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임차인은 교육청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이 가능하고, 업종 특성상 층고, 소음, 피난시설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교습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형 업종이지만은 이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크더라. 최근 트렌드는 소규모 교습소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형 학원. 이제 공부하는 공간과 학습 지도를 하는 공간이 같이 있는 스터디 카페형 학원이 좀 증가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막 종합학원 막 이런 거 있어요. 온갖 과목 다 가르치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독립형으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 전문 학원들이 조금 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이면 미술만, 피아노 이런 형태의 좀 세분화되는 트렌드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줌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비대면 하이브리드 교육을 병행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교육도 강화 추세에 있더라, 최근 트렌드는. 그리고 건축물 용도도 이제 학원은 이종 근생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제곱 이상이면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돼요. 면적이 학원 운영하는 허가 면적이 500제곱 이상이면 반드시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하고 500제곱이 안 되면 이종 근생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종 근생보다 교육 연구시설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이 안 돼도
교육연구시설에서 학원 인가를 해주는데 영등포 교육청은 남부교육청은 그 교육연구 500제곱이 넘으면 교육연구시설이고 500제곱이 안 되면 교육연구시설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종근생에서만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의 인허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그 법을 해석하는 해석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교육청 학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업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500제곱이 안 되는데 이 건물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허가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학원 담당자랑 통화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은 피난시설, 화장실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2층까지는 별도의 피난 계단이 필요 없는데 3층 이상부터는 반드시 2개 이상의 피난 통로가 있어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화장실은 반드시 이게 교습소가 됐든 학원이 됐든 화장실은 반드시 남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층고 요건. 교습소 2.3m 이상, 뭐 학원 2.4m 이상의 층고 요건이 있고 방음 소음에 대한 예체능 학원, 일반 그 보습 학원 말고, 그러니까 뭐 국영수 학원 말고 소리가 나는 학원은 이 방음이 필수예요. 이게 인허가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전력이나 조명, 환기 시설은 이제 봐야 될 거고. 보통은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10kW 이상이면은 보통은 문제는 없어요.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기 용량까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의원. 병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이에요, 의원. 우리가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의 의료기관은 그냥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거의 다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개인 병원이라 개인 의사가 개설하는 형태이고 진료과도 다양하지요. 이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소아청소년과. 근데 이제 요것도 입지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고. 예를 들면 치과나 한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노년층이 많은 곳들이 훨씬 영업이 잘 돼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 금호역 쪽에 보면은 거기 오래된 주택가가 많고 거기 그 거주 인원들이 60대 이상 거주 인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는 한 집 건너 치과예요. 치과가 정말 많습니다. 금호동에 가면 그런 형태로 수요가 많은 그 지역의 수요층을, 그러니까 거주 인원의 연령층을 보고 특정 업종들은 개업을 하죠. 상권 분석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은 인허가 요건이 따랐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일종 근생에서만 인허가가 나거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뭐 역세권 복합상간의 의료타워 집중화, 신사 가면은 피부과 성형외과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조금 더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있더라. 그리고 브랜드화된 전문 클리닉들이 증가하더라. 피부과 같은 경우 뭐 UNI 피부과 막 이렇게 체인점 막 프랜차이즈로 막 이렇게 확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다음에 그게 최근 트렌드더라. 그다음에 사전 확인할 사항으로는 건축물 용도 반드시 일종 근생해야 되고 피난시설, 화장실 요건, 아까 학원처럼 1, 2층은 별도로 비상계단이 필요는 없지만 3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인허가가 안 나요. 의원이. 그리고 전력 용량은 보통 한 15, 병의원이 전기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15에서 30kW 이상 권장을 하는데 간혹 투석 병원들이 있어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혈액 투석하는 그 투석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보통 투석 스테이션 하나당 보통 거의 5kW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은 투석 병원은 베드를 기본으로 한 10개 정도는 시작 병원을 차리면 디폴트로 한 10개 정도 베드를 놓는 게 보통 출발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최소 50에서 60kW 이상 전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투석병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병원에서 전기 증량을 다 해요. 그래서 기존 건물에 전기가 50, 60kW일 필요는 없고 보통 투석병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약 전력을 높여서 들어와요. 본인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걸 알고 그 건물에 50, 60kW 이상 디폴트로 계약 전력이 돼 있는 건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용량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급수, 배수, 위생 설비는 당연히 봐야 되고 환기 배기도 소독약을 쓰니까 환기 배기도 중요하더라.
그리고 병원에는 다른 그 업종이랑은 다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건물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층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 건물에 병원에 와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병원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계단이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경사로를 반드시 갖춰야 병의원 허가가 나요. 그래서 경사로가 없거나 화장실이 협소하거나 그러면은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쪽은. 그리고 요가나 PT, 필라테스는 이 모두가 운동시설이긴 한데 이 체육시설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좀 구분은 되는데요. 보통 소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은 그냥 자유업종이라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제 조금 커지면은 이제 신고 업종이 될 거고. 그리고 소음, 진동, 층고, 환기 등 이런 물리적 환경이 좀 중요하고. 수익 구조는 회원 제조, 월 강습비, 뭐 회당 뭐 30회던가 월별로 결제를 하던가 이런 월회비나 강습비 형태의 수익 구조가 될 거고. 최근 트렌드는 1인 트레이너, 1인 PT샵들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 전용 도 많고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주거 인접 단지에 있는 상가에 입점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이 주 고객층이 낮 시간에 계신 어머님들 그다음에 아이 학교 보내고 오시거나 뭐 연령대가 좀 많으신 어른들 많이 이용하시니까 요즘 주거지 입점이나 주거지 인근이나 단지 내 상가에 이런 운동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금생 1, 2종 무방합니다. 1종, 2종 금생이어야 하고 이제 업무 시설 이런 데는 못해요. 하시게 되면은 광고를 못해. 이거 안 돼. 불법이야. 그리고 체육 도장업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요거는 반드시 이종 근생이어야 돼요. 이 체육 도장업이라는 거는 뭐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뭐 킥복싱 이런 것처럼 그 무도 중심의 체육 지도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체육 도장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종 근생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층고는 이제 필라테스, 요가 이런 체조 동작이 많기 때문에 보통 최소 한 3m 이상 정도 되는 수준에서 권장을 하는데 보통 텍스를 쳐놓은 건물의 경우는 층고가 텍스부터 천정까지 보통 한 5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노출 천정이 되면 50cm는 층고가 높아지는 거니까 노출 천정의 건물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요즘 다 천정형 에어컨 설치하니까 천정에 덕트나 냉난방기 설치를 했을 때 유효 높이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용량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한 10에서 15kW 정도 방음, 진동, 뛰고 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완충제는 거의 다 깔아요. 그래서 방음 진동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기 냉난방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 소형 필라테스는 샤워 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샤워 시설이 필수는 아니지만 회원 편의로 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고객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물을 쓸 수 있는지 급배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교과지가 일단 대표 업종들 주로 많이 문의하시는 업종별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